빵 하나는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인사와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북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기대됐던 북미 대화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오늘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은 물론 이후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불이익 등 모든 의혹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채용 청탁을 관리하기 위한 명부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IP 자제들이 지원할 경우 서류 시험은 전원 통과시켰고 필기 통과자들은 면접 점수를 높여 합격시켰습니다. 한라산에 80cm의 눈이 쌓이는 등 제주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동물을 돌보는 등의 이른바 생활구조에 자주 투입되면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구조 활동을 별도로 분리해 인명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전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평창에 오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한 데 이어서 미국 측은 북한 인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즉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미국 고위급 대표단장인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행사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종의 무시 전략을 썼던 이전 오바마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압박을 위한 평창 행위라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의 동선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 측과 동선이 겹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한다며 청와대도 북미가 접촉하는 모양새를 굳이 연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한미 정상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타진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이 북한 인사와 마주치기도 꺼린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며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북미 대화라는 물가로 당장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 미국 내부 여론도 계속 변하는 만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자, 북한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게 공식 요청이라면 올림픽 계기로 북미 대화 실마리 풀어보겠다는 우리 정부 구상엔 일단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청와대는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에도 청와대는 어렵게 만든 대화 국면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 다자외교 무대가 북미 대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게 정부의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도 책임 있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2, 3인자급 대표를 파견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은 미국의 군사 옵션과 북한의 돌발 행동을 동시에 경계하면서 핵 문제를 안건으로 포함한 북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개회식 전날인 오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미 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볼 방침입니다. 하지만 8일 오전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이 열립니다. ICBM급 미사일이 대거 등장한다면 저녁 만찬은 미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남북대화 결과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보는 방안이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평창을 계기로 북미 대화 실마리를 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서지현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손영한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 검사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서지현 검사는 검찰청에 오전 10시쯤 변호사 3명과 함께 나와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이자 참고인 자격입니다.
이 진상조사단은 조금 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고 이 서 검사가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단이 서 검사를 상대로 확인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과 이후 벌어진 사무감사 그리고 이 사무감사에 따라 인사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의혹입니다. 이 조사단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서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 검사는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서 검사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이 조사단은 서 검사를 한 번 정도 더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피해자 조사도 꽤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언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네, 피해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 진상조사단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민간이 주도하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셀프 조사 의혹과 이문정 검사가 제기한 조희진 조사단장의 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조사단은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상급 기구로서 5명에서 15명 사이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고 이 조사단에게 진행 내용을 보고받고 조사 방향과 범위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이문정 검사의 문제 제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 조사단장인 조희진 동부지검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 의정부지검에 같이 근무할 당시 이 검찰 내 문제를 제기한 본인에게 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 지검장을 향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이 가해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를 이 조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덮으려고 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채용 청탁 명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필기 합격자들은 면접 점수를 높게 줘서 어떻게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2016년 하나은행 특별채용관리 대상, 일명 VIP 명단에 오른 지원자는 모두 5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1차 서류 전형에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이후 필기 전형을 거쳐 6명이 남았습니다. 은행은 채용 공고에도 없던 글로벌 우대 기준을 적용해 사회이사 지인을 통과시키거나 하나카드 사장 지인의 자녀의 경우 면접 점수를 올려 불합격이던 결과를 합격으로 뒤집는 등 6명 모두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국민은행 2015년 채용에서도 특별관리 명단에 있던 20명이 서류 전형에 모두 통과했습니다. 당시 명단에 있던 전 사회이사의 자녀가 최하위 등수를 받았는데 이때 840명이던 서류 합격 정원이 870명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동서녀 같은 경우에는 813등이었고 사회이사 자녀 같은 경우에는 840등 꼴찌여서 네. 합격자 명단에 인사 담당자가 특이사항들을 기재를 했다고 봐지고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하나은행에서 6명, 국민은행은 3명이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사내 인사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전형이 진행됐다며 금감원의 발표에 맞서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이지만 계절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이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 일대 일부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한 20년 만인가? 작년에 조금 오긴 왔는데 올해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호남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제주와 광주로 오가는 항공편 14편이 결항했습니다. 제주와 군산으로 오가는 비행기 4편도 뜨지 못했습니다. 4시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결항 중이고 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서울로 돌아서 지금 가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폭설뿐 아니라 어제부터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상황.
비행기 기체에 얼음을 제거하느라 16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주말을 맞아 제주도를 찾았던 여행객 일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광주공항에서 항공기 결항 사태가 속출하면서 김포와 제주에서도 연결 항공편들의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항공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내일 낮 2시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관련 개별 현안을 도와달라고 명시적으로 청탁하진 않았지만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에 있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73억 원과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후원한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도 돈을 내 삼성이 낸 돈만 뇌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의 지원을 뇌물로 볼지도 쟁점입니다. 재단 지원 혐의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이르면 오는 3월 이뤄질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 구급대 올라와서 구조해. 하얀 연기가 집안에 가득 들어찼고 불길이 잡힌 침실에 다 타버린 침대가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90살 문모 씨가 집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병이 좀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걸로 자식은 있는데 같이 안 살고 혼자 사세요. 경찰은 침대에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과 기숙사를 포함해 건물 6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억 원어치의 피해가 났습니다. 기숙사 안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외부에 있던 쓰레기 보관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낮 2시쯤엔 경북 칠곡군의 한 볼링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볼링장 내부 공사를 하다가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난 불은 본관 3층 피자 가게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피자 가게 화덕의 불씨가 천장을 타고 번졌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지점이 가장 많이 탄 본관 3층 연결 통로 천장이 아니라 같은 층 식당가의 피자 가게로 추정했습니다. 피자 가게 화덕 바로 위 환기구가 설치돼 있었는데 화덕의 불씨가 환기구 안에 붙어있던 기름 찌꺼기에 튀어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은 천장을 따라 60m 떨어진 같은 3층의 연결 통로 부근까지 옮겨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화재 당시엔 피자 가게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영업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을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가수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선 본관 3층 화재로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8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최근 5년 새 주요 조선소에서 숨진 노동자가 76명인데 이 가운데 6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 노동자 연속보도 노동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의 STX 조선소. 건조하던 배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33살 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4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12m 깊이 기름 보관 탱크 안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한번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피부가 좀 따끔따끔하다고. 회를 확인해봐라고 보내는 것 같아. 또 다른 조선업체. 숨진 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이 노동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크레인이 들어올린 부품에 다가가서 작업하다가 깔리는 바람에 입사 7개월 만에 35살 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조선업계의 노동구조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조선소에서 하청업체가 떠안는 위험은 상당합니다. 30m도 넘는 아찔한 높이의 배 위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난간을 넘나들고 10m 넘는 높이에서 보조로프조차 없이 평균대 같은 작업판 위를 오갑니다. 소낙비처럼 불똥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작업에 투입됩니다. 모두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하청에서 일하는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직경에서 일하는 공간이 달라요. 똑같은 도장인데 복잡한데 위험한 데는 다 가요. 직경 사람들 하는 일은 장비차 그거 타고 쭉 올라가고 차 해갖고 배에서 사 바르고 나면 끝이에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까지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영감시 최우선순위도 지금 안전으로 두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사 제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비용을 저희 중공업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을 보여주자 말을 바꿉니다. 안전 관련해서 100% 우리 완벽하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없고 모든 작업 현장을 동시에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최근 5년 동안 11개 조선소에서 숨진 76명 중 87%인 66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생산성을 중시하며 사고 예방에 소홀한 원청업체, 정해진 작업량을 시간 내 끝내기에만 급급한 하청업체. 결국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직업을 고르라면 아마도 소방관일 겁니다. 최근 대형 참사가 잇따르면서 화재 진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과연 소방관들이 온전히 화재와 싸우고 인명구조에 집중할 환경은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고은 이세영 두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높은 나무에 새가 걸려 퍼덕인다는 신고에 휘경 119 안전센터 구조대원 3명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화학화재 진압용 특수차를 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톱질한 끝에 실이 감긴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부상 당하지 않으면 바로 방사행을 하는데 부상 당했으니까 저희가 조치를 좀 해가지고. 이번에는 큰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에 시흥 소방서가 출동합니다. 계속 쫓아와서 혼났어요. 가장 무서워요? 네. 너무 무서워요. 저거 봐요. 저거 봐요. 무조건 포획할 수도 놔둘 수도 없는 상황. 개 물려서 막 사람 죽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들이 그냥 가면 또 안 돼요. 개들을 돌보다 주인에게 인계하기까지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주인이 나타나면 다행입니다. 유기견은 소방서로 데려와 며칠씩 돌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소방서에 아예 개와 고양이 사료를 비치했습니다. 이런 캔 음식이나 이제 개 사료 같은 거는 한두 봉지는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틀 동안 굶길 수는 없으니까는 그때 소방서 구조대가 개나 고양이는 물론 새, 뱀, 너구리 등 동물을 포획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11만 500여 건이었습니다. 화재 진압보다 2만 5천 건 넘게 많았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동물 포획은 생활 구조로 분류됩니다. 소방관이 생활 구조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이 문제입니다.
강아지가 무섭다는 신고 때문에 구조대원 6명, 구조차량 2대가 출동해야 했습니다. 낮 근무 구조 인력이 모두 동원돼 화재라도 났다면 출동 지연이 불가피했을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개를 잡아당기고 이런다는 게 진짜 지금 좀 인명구조하고 화재 났을 때 거기에 대응을 못하죠, 저희가. 제천 화재 참사 땐 구조대원 일부가 고드름 제거에 나섰다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소방 인력이 많은 데다 민간단체와 협업이라도 하지만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지방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응급 상황이 아닌 출동 요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민원이 생기면은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생활구조를 협업하고 화재 전담 인력과 생활구조 인력을 선발부터 교육까지 따로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교육 강화도 해서 생활형으로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 소방관들은 전문직대로 대형 화재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투트랙.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소한 일에도 소방관부터 찾는 풍토에 대한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불법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국의 거래 규모는 수백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모잠비크 수도 마푸트의 항구입니다. 모잠비크 어선 두 척 사이에 어선이 숨어 있습니다. Hello,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Can we talk to someone? 배는 북한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발견된 어선은 북한의 수산 1호와 수산 2호, 모잠비크와 몰래 수산물 거래를 하는 어선입니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와 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산 1호는 원래 북한 배로 등록돼 있었지만 지금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나미비아에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So the captain of the ship is on the phone with someone. I think it's wise we get out of here actually. 북한은 또 모잠비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 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두 나라의 불법적 거래는 수백만 달러 규모로 이 돈은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와 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고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배를 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여러 나라들과의 거래를 통해 지난해만 2,173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오는 3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땐 2m가 넘지 않는 목줄을 채우고 몸통의 키가 40cm를 넘으면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워야 합니다. 이를 어긴 반려견 주인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사고 방지에 필요하다, 동물 학대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성훈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에티켓, 이른바 패티켓이 강조되는데요. 반려동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부의 규제를 두고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방 조치의 필요성엔 대부분 공감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부 대책을 반겼습니다.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살짝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개도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몸통의 높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씌우게 하는 건 동물 학대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이 목줄을 매라고 그러면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대형은 괜찮아도 소형은 좀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입마개를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개들은 산책을 할 때 혀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입마개를 해버리면 그건 개들한테 되게 고통스럽다고. 규정을 어긴 반려견을 신고하는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선 온도차가 컸습니다. 견주로서 더 주의하고 그러면서
단속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반려견 교육과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동물 등록제, 그다음에 반려견 운동장, 패티켓, 에티켓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미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취재진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서울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 190km 구간을 달려봤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해 자율주행 기능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턴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속도를 줄여가며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급격한 곡선 구간 램프를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앞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땐 방향등을 켠 채 서서히 차선을 바꿔 추월을 시도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뒷차가 있으면 기다렸다 추월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GPS가 잡히지 않는 터널 안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9개의 센서와 5대의 카메라가 스스로의 위치와 주변의 장애물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해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정해진 구간을 완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올림픽 기간 평창에서 현재 개발 중인 최신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수소전기차 넉 대를 체험용으로 제공합니다. 정해진 7km 구간에서 누구나 현장 예약을 통해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란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국가가 강요하지 말라는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동조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이란 정부는 29명을 체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히잡을 벗어 막대기에 걸고 흔드는 한 여성의 영상이 이란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히잡 착용을 국가가 강제해선 안 된다는 여성의 메시지는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동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متاسفم بابت اینکه الان که من دارم توی کوچه‌های توی خیابون کشورم سرزمینم دارم قدم میزنم با ترسه. الان من خودم انتخاب کردم که بدون روسری بخوام قدم. 이란 남성들은 히잡을 쓴 자신들의 모습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히잡의 착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나라는 이란과 사우디 두 나라뿐입니다. 사우디 여성은 얼굴과 손만 빼고 온몸을 가리는 아바야를 입어야 합니다. 이집트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히잡은 패션의 일부입니다. 히잡을 쓰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기 때문에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란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히잡 벗기 캠페인이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시위를 벌인 여성 29명을 체포하고 1억 원 이상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어제 평창올림픽 개회식 리허설이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강추위에 떨어야 했고 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지만 2만 관중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하 14도의 혹한에 칼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방풍막과 난로, 난방 쉼터 등 방한 대책을 가동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개회식 리허설 공연이 시작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입장객 통제도 미숙해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추운데 뭔가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보안도 허술했습니다. 리허설이 열리기 2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보안 검색이 철저했는데 시작할 무렵이 되자 기본적인 소지품 검사도 없이 관중이 우르르 입장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처음에 스캔하고 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너무 밀려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네, 지시 내려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회식에 배치될 자원봉사자 가운데 일부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보이콧을 했다가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절기 입춘이었지만 도리어 한파가 심수를 부린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칼바람이 불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 서울 영하 12도, 대구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입춘 한파 속에 서해안 지방의 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눈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제주 산간 최고 50cm, 호남 서해안 최고 15,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오지 않는 그 밖에 전국은 건조함이 무척 심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서도 광주와 대구가 영하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건 알았지만 채용 문턱까지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들이 있는 집 자녀들 특혜 채용한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입사한 그들이 서민들 딱한 사정에 귀 기울일지 솔직히 이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